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11월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배우자 김혜경 씨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선 14일에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선고가 있고요. 바로 다음 날 15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그리고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9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항소심 사건 선고가 있죠. 자, 이걸 두고 지금 현재 수구 언론에서는 11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11월 이재명 민주당 위기설을 띄우고 있습니다. 수구 언론의 전망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위기를 느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11월에 나오는 건 1심과 항소심 선고입니다. 최종 선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조작과 날조를 했던 그 만행들이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접한 국민들도 서서히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인지를 해가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라는 것이 확증이 될 것이고요. 설령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검찰에게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검찰도 검찰인데 아무래도 그 조작과 날조를 통한 검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타격받을 것이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걱정할 게 아니라요, 오히려 검찰에서 진술 조작을 하고 또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연이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밝혀지고 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선 경선 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그 쌍방울 대북 송금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건데요. 먼저 쌍방울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 핵심 피의자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한국으로 송환된 이후에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수사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찰은 이렇게 혐의를 특정하게 되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다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500만 불,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300만 불을 총 합쳐서 800만 불을 북한에 전달을 했다라고 봤던 건데요.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었냐? 알고 보니까 핵심 피의자 김성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의자였던 안부수 아태협 회장, 그리고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 피의자 진술들이 일치하니 검찰이 혐의를 특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로비를 해서 대북 사업을 벌이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런 사실과 더불어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들이 뭐였냐? 바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에서 관계되었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쌍방울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들이 다 수원지검에 모여서 이른바 진술 모의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어느 정도 김성태, 방용철, 이 안부수가 어느 정도 입을 맞춘 다음에 2023년 4월부터 집중적으로 사건 담당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에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회유하고 압박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이 대북사업 전반에 대해서 했다고 보고를 해라. 대북사업 송금을 했었다라고 보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 라고 종용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사건 담당 검사의 회유뿐만 아니라 여기에 김성태와 방용철이 가담해서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설득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나왔던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그 1313호 사건 담당 검사가 있었던 그 1313호 검사실 바로 맞은편에 창고라고 적힌 어떤 공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뭐 각종 술과 음식까지 곁들여가면서 서로 입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특정된 메뉴가 바로 이제 연어였던 건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수원지검에 111차례 출정을 나갔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수원지검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물증들이 나왔습니다. 김성태가 수원지검에 출정을 갈 때마다 썼던 쌍방울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이 쌍방울 법인카드의 내역들을 보게 되면 2023년 5월 29일에 수원지검으로부터 한 1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땡땡연어 광교점이라는 곳에서 연어를 주문한 것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에 따르면 2023년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54초에 49,100원을 결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추적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 해당 지점이 현재 폐업을 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블로그를 뒤져서 확인해 본 결과 당시에 그 2023년도 5월 29일 당시에 세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2,000원짜리 연어 한 판을 포장을 하게 될 경우에 2,000원을 깎아주고 그 다음 주차 할인을 해서 1,000원을 또 깎아주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비닐봉투값 100원까지 하게 되면은 총합 49,1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어 한 판을 주문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 출정 일지가 있습니다. 이제 구치소에서 수원지검으로 왔을 때에 검찰을 만나게 됐을 경우 검찰은 출정 일지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들을 이제까지 검찰이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에서도 2023년도 5월 29일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이 세 사람이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10분까지 총 7시간 10분 동안 검찰 수원지검에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럼 이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이 세 사람은 2023년도 5월 29일에 수원지검에 있었고 그 수원지검에서 한참 진술 세미나를 하고 있던 당시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1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땡땡연어 지점에서 연어 한 판을 사다가 그 연어를 먹으면서 진술 세미나를 계속 이어갔다라고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어 말고도요. 지금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들을 보게 되면 김성태가 수원에 왔을 때마다 그러니까 검찰 출정 일지를 보게 되면 김성태가 언제 수원지검에 방문했는지 그 내역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내역들과 그 다음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들을 다 확인해 본 결과로도 이화영 부지사하고 그 다음 김성태, 방용철 이 세 사람이 수원지검에 나올 때마다 수원지검에 있는 여러 음식점들에서 음식을 사다 온 것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뭐 편의점도 갔었고 뭐 한식집, 횟집, 뭐 김밥 뭐 다양한 것들을 사 먹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확인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카드 내역 그리고 검찰 출정 일지로 이제 진술 세미나를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자 검찰에서는 또 다른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도 5월 29일 당시에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방용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도 입회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설주환 변호사, 우리가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 설주환 변호사가 민주당에서 법률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계속해서 검찰의 협조에 따라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라 라고 종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거짓말 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은 계속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설주환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 본인이 이재명 대표 의원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계속해서 안심시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건데요. 이걸 두고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쨌든 그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술을 거부하게 되자 결국 설주환 변호사가 자기는 이제 민주당에서 곧 총선을 나갈 건데 그 총선을 나가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변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사임을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 사임을 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이후에 이 설주환 변호사가 민주당을 탈당해서요, 새로운 미래로 가게 됐고요. 그 새로운 미래에서 총선에 도전을 했다가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사실상 반명파였던 설주환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지수를 계속 유도하게끔 하면서 검찰과 모해 이증을 시도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검찰에 따르면 2023년도 5월 29일 날 입회했다라고 하는 건데, 설주환 변호사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2023년도 5월 29일에 난 야간조사에 입회를 했지만 당시에 술과 연어 요리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도 거짓말인 것이 확인이 된 게, 어쨌든 변호인이 수원지검에 같이 입회를 하게 되면은 그 입회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피의자랑 검사가 대질신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의 변호인이 같이 입회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항상 그 대질신문 조서를 남기기 때문에 그럼 그 대질신문 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입회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설령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래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는 용도로 갔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도 접견 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견 목록이 따로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라고 하는 그 목록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설주환 변호사는 2023년도 5월 29일에 이곳에 가지 않은 것이죠. 수원지검에 가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고, 설주환 변호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검찰 역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진술 조작을 하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라는 정황들, 그 물증까지도 지금 확보가 된 것이죠. 다음으로는 김용 전 부원장의 대선 경선 자금 수수 의혹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2021년도에 대장동 개발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아서 조사를 받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2022년도 위례신도시 개발건으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그 최측근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술들 중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2021년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예비 경선 자금이었던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 본인과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을 넘겨줬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 진술을 토대로 해서 검찰이 민주당, 그러니까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그 돈을 줬다, 8억 4,7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까지 직접 찾아가서 시연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검찰이 혐의를 특정하게 됐는데, 어떻게 특정을 했냐면 2021년도 5월 3일에 유동규가 자신의 사무실이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불법 선거자금 8억 4,700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특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돈 받은 것에 대한 실제적 물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물증은 확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김용 전 부원장이 나는 2021년도 5월 3일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다면서 제시한 것이 바로 구글에서
방문 시간, 그리고 장소를 기록하는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구글 타임라인 기록 감정을 요청하게 되면서 검찰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 입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때 2021년도 2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구글 타임라인이 연동되어 있는 노트북, 그리고 구글 계정을 이중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그 이중 로그인을 풀 수 있는 휴대폰까지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감정하게 되죠. 이것이 혹시라도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냐, 무결성이 입증이 되냐, 정확하냐, 이런 것들을 감정하는 감정 기일들을 열게 됩니다. 자, 참고로 구글 타임라인의 경우는요, 휴대전화 위치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빨간 점으로 표시되고 거기에서는 수정이나 조작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원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무결성이나 정확성 측면에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난 11월 4일에 감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감정기일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보다 보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 김용 전 부원장은 이제 2021년도 5월 3일 오후 4시 58분에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에서 퇴근한 다음 서울 반포동 들렸다가 서초동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원홀딩스 사무실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이걸 두고 감정인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지금 원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업로드나 변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글 타임라인이 조작되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이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서 무결성과 정확성까지 같이 입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로써 김용 전 부원장은 5월 3일날 유원홀딩스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 이 입증이 된 것은 결국 유동규가 어쨌든 진술을 했던 것이니까요. 그 유동규의 진술도 잘못된 것이고, 그 유동규 진술을 토대로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를 특정했던 검찰 역시 잘못됐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또 다른 변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감정인이 샘플로 정했던 그 휴대폰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한 것인데요. 김용 전 부원장은 2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로 쓰는 용도, 그리고 통화 용도로 썼던 것이 바로 아이폰이었고, 그 다음에 검색 용도로 간간히 쓰던 안드로이드 폰 2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 검찰이 이 2개의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구글 타임라인에 들어가게 되면 2가지 정보가 섞일 수 있지 않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은 아이폰이 아니라 그 검색용으로 썼던 안드로이드 폰에만 구글 타임라인이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2가지 정보가 섞일 이유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서는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이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만약 검찰의 말대로 김용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서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그 시각에 누군가가 김용 전 부원장의 그 구글 타임라인 계정이 연동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가지고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에서 서울 반포동 그리고 서초동까지 들렸다라고 해야 검찰의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고 좀 웃음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주장을 검찰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자 변호인 측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지적을 해서 결국에는 검찰의 주장도 가름이 된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유동규 진술을 토대로 해서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를 특정 지었지만 그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의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진술 조작을 하고 또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수사를 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원래 이 검찰은 2022년도 우리가 검찰개혁을 했었기 때문에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지금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여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정치적인 수사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두고 검찰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해서 누군가를 기소를 했을 때에 뭐 1심이나 2심이나 이런 데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3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검찰은 그러면은 뭐 어떤 징계들이 필요하잖아요. 징계를 받든 처벌을 받든 여러 가지가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검찰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에 대해서 무리한 기소나 수사를 했을 때에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법 왜곡죄라는 것을 발의를 한 상태이고 이걸 통해서 검찰 처벌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그런데 지금 검찰의 만행을 봤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서 검찰이 과연 원래대로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본연의 책무를 다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 검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체하고 그다음 새로운 인적 쇄신을 단행해서 기소청이든 뭐 여러 가지 구조개혁을 같이 해서 어쨌든 검찰개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